먼저 앞에 그 지역조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민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염준 교수님께서 마다가스카르의 선교 전략적 내용들을 요약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3년간 또 기쁨으로 저희 공동체에서 마다가스카르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우리 강순관 선교사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되었습니다. 매년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비자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마다가스카르의 청년 지도자들을 우리가 저희 공동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그 계획은 기본적인 바탕은 공동체 생활을 저희들 항상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 하루의 절반은 강의를 하고 또 하루의 절반은 가능한 노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주위에 참 좋은 농장과 공동체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로 탐방을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우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주로 이제 했던 강의나 이런 내용들은 농촌에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연농법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농산 물품의 가공이라든지 또 이제 적정 기술, 창업, 협동조합, 또 농업, 곤충, 또 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그 프로그램에 좀 의락할까? 그거는 뭔가 하면 아무래도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눈을 뜨는, 쉽게 말하면 잠시라도 미래를 엿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촌 선교를 할 때 한 35년, 40년 전에 일본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15년, 한 20년 되면 저렇게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는 장면에 제가 하루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15년, 20년 되니까 우리나라 정책이나 많은 게 따라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뭘 잘 몰랐지만은 미리 엿본 거죠. 그리고 저의 선교와 사역에 그게 이제 방향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과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어떤 방향의 불빛들, 등대와 같은 불빛들이라도 우리가 반짝반짝 볼 수 있다면 그 배가 항해할 때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눈을 뜨는 귀한 기회도 됐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다가스카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요함들과 아름다움들을 재발견하는 시간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단순히 한국이나 잘 사는 나라의 어떤 개발의 모델을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전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든 마다가스카르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과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하고 가난한 사람하고의 기본적으로 삶이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지만은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서는 굉장히 서툴러요. 특히 선교사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현장과 가난한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고 같이 일하는 데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을 가집니다. 이제 그 변화가,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지 않는 선교에 있어서 엄청난 하나의 분열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인도 분들도 오고 이렇게 오시는데 오더라도 여착 없이 같이 일을 합니다. 굉장히 입이 그만 튀어나오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몇 주, 한 달 지나보면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고 하니까 점점점 이제 몸이 변화되면서 그들의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서 그들의 사역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이런 어떤 몸과 손을 움직이는 이런 중요성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동체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프로젝트 하는데 프로젝트는 돈이 끊어지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어떤 명료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접근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의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의 몸을 키워나가는 것 같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갖춥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선교나 지역 개발에서의 프로젝트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삶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게 저희들이 살면서 깨달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구체적으로 빈곤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들을 우리가 활력들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세 차례 걸쳐 보면서 어떻든 비자가 허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까. 이제 보통 그 경제나 지역개발, 발전 경제학에서는 이 발전 모델을 늘 찾죠. 뭐 미국과 구라파의 선진 발전 모델을 이전에 우리가 찾기도 했고, 또 이제 아시아의 발전 모델,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싱가포르나 이렇게 뭐 찾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들 한계가 있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라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고유한 자원과 역사와 전통과 그 개인의 역량과 DNA를 염두에 둔 어떤 내생적 발전에 접근이 되면 안 좋겠느냐. 쉽게 말하면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농업이나 이렇게 어업이나 이런 기본적인 노동하는 1차 산업에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2차 산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어떤 단계적인 발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발전 과정이 압축적으로 잘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더 같은 경우는 과연 2차 산업, 이런 산업들이 특별히 그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 중공업, 중화학공업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라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환 과정을 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1차와 3차의 전환이 너무 빨라지게 될 때 또 역시 사회가 큰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중하학공은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농업 중심의 경공업, 이런 어떤 중심의 산업들은 농촌 중심으로 일으킬 수 있고, 이 2차 산업들이 결국에는 1차, 3차 산업을 좀 완화하고 또 이렇게 중재하고 이렇게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다가스카르 전체 경제 발전에 다소간의 균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뭐 컴퓨터가 있고 AI가 있고 하니까 이게 전부 그냥 갖다 들이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역사회 개발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지역사회 개발을 유엔이나 국제 NGO나 교회나 많은 단체에서 선의의 뜻으로 했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지역 개발의 한 90% 이상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 심지어 그 실패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세속적으로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돈 떨어지고 그 어떤 그게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감당이 안 되고 더 타락하고 오염돼 버리니까요. 근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를 너무 선호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이런 대단한 컴퓨터다, AI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좋죠. 유익이 되죠, 일부는. 그러나 그것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적정 기술이라든지 심지어 토착 기술, 인디지너스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만은 실제로 트랙터나 콤바인을 쓰지만은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지형에 따라서 호미로 늘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 호미는 아주 전통적이고 옛날 방식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좀 개량해서 쓰고 활용하는 방법들,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이해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3개월 정도의 제한된 기간 외에 정부가 만약 비자가 더 허용이 된다면 1, 2년에 보다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라 할까? 기술 교육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전문팀들, 마다가스카르의 공동체를 일구어내는데 다소간 유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국의 각 분야에 특히 농업과 지역사회 개발의 전문가들로 구축을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모든 게 있다 그러면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구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과 어떤 재정의 지원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이 발전의 의지에, 고맙습니다. 발전 의지가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요. 한 가보면, 저 사람이 그냥 하는지, 정말 진심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진정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현지에서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그 진정성에 따라서 어떤 희망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현지 분들이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반드시 국가나 정부나 국제적인 기구들이 달라들고 또 이렇게 ODA 사업이나 많은 부분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돈들을 끌어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컨트롤을 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우리가 좀 하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향후에 마다가스카르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그런 기술적 전문가 팀들과 후원자들 팀, 아마 여러분들 중심으로 그런 게 될 거라 봅니다.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하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늘 생각이, 여기도 보면 뭐 20, 30대, 40대 이렇게 청년들이 거의 없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에 저는 이제 한국의 청년들, 선교사 후보생들, 지도자들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책임 있는 동력자들이 훈련 과정 자체부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우리가 돈으로, 아까 우리가 엄지원 박사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돈 많으니까 그 역량으로 선교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정말 가난한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존중히 여기고 더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모든 개발들은 결국에는 부국 강경입니다. 부자되고 군사력을 갖는 쪽으로 나왔고,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또 모든 나라가 추구하고 또 모든 교육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본 모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이나 부국 강병이 아니라 인간들과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아마르티아 센 말대로 이 개발에 있어서의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발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지만 우리를 돌아볼 틈이 없었고 이웃을 돌아볼 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은 되었지만은, 제가 여기 강남역에 올라오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나라 서울이 이런 곳이냐고 제가 막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만큼, 아니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정말 멋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해보면서 아이들이 한 20년가량 동안에 아이들이 망가진 걸 봅니다. 아이들의 정신적인 질환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내면의 평화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돈 많이 벌어봐야 뭐하냐 말이죠. 그럼 뭔가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우리의
발전이 마다가스카르에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방향 제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몇 가지만 제가 계속해서 마다가스카르를 생각하고 자료를 좀 보면서 느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토지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10%만 개인 토지 소유를 갖고 있다라는 자료가 읽었습니다. 이게 자료에서, 주신 자료에서. 이런 엄청난 지금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 부정의 핵심 문제는 토지 소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을 볼 때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땅 문제가 모든 정의와 평화와 모든 문제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10%만이 땅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과연 뭐냐 하는 말이죠. 이 땅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제는 또 우리 선교사들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나 기존 나라처럼 정치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도덕 경제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너희들 정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풀고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정치 경제적인 방법이 결국 권력과 이 사회의 제도적 형성을 했는데 또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도덕 경제를 수행할 수 있는 영적 경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그런 과연 불가능한가? 또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마다가스카르의 이 토지의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대해서 우선적인 논의가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마다가스카르에도 농약, 화학비료, GMO 종자 모든 게 다 들어올 겁니다. 다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돈 있는 농민들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촌은 계속해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농법, 그래서 사람들의 인분이나 동물동, 축분들이 퇴비를 만들어서 또 곡식이나 채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동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부 그것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재생산되면서 이런 어떤 순환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의 문화들을 정착시키지 않으면 농업이 계속해서 의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농촌이 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다가스카르는 단위당 면적 쌀 농사가 우리나라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현재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한 평당 우리나라는 한 2kg 정도 쌀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3,000평 1헥타 같으면 한 6,000kg를 생산을 하는데 마다 같은 경우는 한 2,0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정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굶주리거나 영양 상태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빌리거나 할 수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텃밭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영양과 바이타민을 공급할 수 있는 텃밭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4, 5명, 5, 6명 정도가 되더라도요. 이 정도 면적이 제가 지금 볼 때 한 40평, 50평은 안 되죠. 한 50평 좀 되겠나? 이 정도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정도 면적 같으면 한 4가정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는 텃밭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대략 한 서툴게 농사를 지어도 한 20, 30평 정도만 봄, 여름, 가을 제대로 채소를 키우고 하게 되면 한 가정 웬만한 영양과 비타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저는 각 농가마다 보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몽골에서 그런 또 하나의 사례도 있곤 했는데, 그래서 이런 쉽게 농민들이 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해 나가면서, 이러니까 되네라는 하나의 어떤 성취감을 가진 농촌 발전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부 쪽에는 기근이 많고 또 준사막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사막을 방제하는 방식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전에 사하라 쪽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알팔파 종류, 콩가 종류 식물을 찾아보면 마다가스카르에도 반드시 토종 종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면, 그래서 사하라 튀니지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자를 심으면 무려 그 콩가 종물인 그 알팔파 종류가 무려 뿌리가 10m까지 내려갑니다. 그 밑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려가지고 점진적으로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들도 있고, 아마 이런 연구들은 계속 하면서 우선 토지를 좀 지켜나가는 운동들을 해나가야지 농민들이 땅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기존 마다가스카르에서 아마 제도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한 20, 30% 될까요? 거의 돈이 필요한데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많은 나라처럼 사금융이나 또 고리대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렇게 다 가난하게 되고 도시 설렁가로 들어가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빚지지 않는 마을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져야 되고요. 마다가스카르 국가 예산의 한 95%가 중앙정부에 쓰이고 지방에는 5%밖에 안 떨어진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에는 뭘 하려고 그래도 손발이 다 잘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결국에는 자력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들이 뭐겠는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자체금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흥미롭게도 마다가스카르는 산불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더라고요. 산불이.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때에 한 300, 식민지 프랑스 때가 한 350만 헥타르 정도가 숲이 소실되었고 망가졌고, 그 이후에 독립을 했지만 그때는 프랑스 식민지보다 2배나 더 산림이 훼손됐대요. 그리고 매년 12만 헥타르가 소실이 된대요. 그 원인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무는 당장은 그냥 때가 쓰면 이렇게 그냥 또 밥도 해 먹고 필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농촌과 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태 환경, 이 문제도 지킬 때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산림과 나무가 갖고 있는 토양 비옥도와의 직결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나무가 하나 있다. 나무가 하나 있으면요, 한 10년쯤 되면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가 땅에 턱 떨어지는데 나무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무 이파리 하나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억 마리의 토양 미생물과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땅과 교호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비가 안 와서 나무가 안 자란다가 아니라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사막화를 방지하는 방법 접근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첫 시도들을 저는 좀 산불 방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토양 비옥도를 보존하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베어서 아마 화목으로 쓰거나 밥할 때 쓰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적정 기술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화로 오븐을 만드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쓰게 되면 기존 나무를 쓰는 것보다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만 쓰더라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또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제가 지금 또 신석기 시대의 조리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신석기 시대가 뭐예요? 나무 돌멩이 하나, 둘, 세 개나 놨고 나무 배다가 불 떼가지고 위에 손 넣어놓는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비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 해에 요즘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약 100만 명, 이전만 해도 10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이런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환기가 안 된 부엌에서 나무로 불을 떼면서.
이런 방식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네 번째로 청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정치적인 문제, 토지 해결 문제가 결국은 정치 문제로 이길되고, 지금부터 청년 정치가들을 의도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가들이 나야 되겠는가? 저는 바로 농촌에서 잔뼈가 굵고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다가스카르의 지금 대부분의 바탕은 근간은 농촌입니다. 농촌을 섬기고 헌신하고 여기서 애를 쓰고 실험했던 청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쉽게 뭐 기술 기계를 가지고 돈 얻고 인기 얻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도덕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의 농촌의 사역은 저는 앞으로 마다가스카르 전체 정치 경제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만 생산자 민주주의. 옛날에는 농민 노동자 중심의 어떤 뭐 운동을 하자 하면 이게 뭐 사회주의자 뭐 말했는데 이제는 생산자 중심의 민주주의.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은 구체적으로 손과 몸을 가지고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뭔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유익을 갖추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된 하나의 민주주의자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 65% 가까이가 25세 미만의 청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참 고민이죠. 그래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스포츠를 권장하고, 저희 민들레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청년들에게 미리 그걸 준비를 하면 돼요. 마다가스카르를 사랑할 수 있는 국토순례라 할까, 국토순례 대장정을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마다가스카르의 역사순례도 하고, 마다가스카르에 그래도 남아있는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어른들과 인물을 탐방케 해가지고 이들에게 마다가스카르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운동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마다가스카르의 농민들 농한기 때에 농민들 농촌으로 들어가 가지고 농민들과 함께 실제로 농촌살이를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인도 히말라야 쪽에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만은, 보통 그 퀄리티 에듀케이션이라고 세 가지를 유네스코에서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좀 학교 인프라를 잘 짓자. 그 히말라야 가보면 학교 건물 자체가 뭐가 안 돼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과서란 이 기본적인 교과 내용들도 거의 빈약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질 있는 교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제가 제안한 게, 모든 학교마다 큰 학교는 한 1000권 이상, 작은 학교는 500권 정도의 도서실과 도서관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교양과 비전을 제시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능 교육을 하자. 모든 공립학교는 인도 교육만 하더라도 원론적인 원칙적인 공부는 잘해요. 마르고 닳도록 애우고 시험 치니까. 근데 실제로 뭘 먹고 살라 그러면 이렇게 직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이 없게 되면, 공부를 했는데 직장이 없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좌절감 때문에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폭력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현상들이 모든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교육에 아주 실질적인 이 기능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로 언어를 좀 하게 한다든지 이런 세계로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하면서 제가 좀 중요한 제안 중에 하나는, 마다가스카르가 뭐 하나의 국가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이 프랑스 식민주의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개선되지 아니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계속 어렵게 만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지금부터라도 헌법을 연구하고 개정하려는 운동들이, 청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정치운동이 아니라 어떻게 제안하는가 하면, 마다가스카르의 바닥을 이루는
농촌은 포코놀로라는 우리 같으면 지역 마을, 지역 사회죠. 그것들이 그래도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헌법을 고수하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좀 바닥에서부터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헌법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이 농촌 지역 사회의 어떤 규약이랄까 규칙이랄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가는 농촌과 마을마다 이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좀 살자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접근과 활용 방안, 토질의 보존에 대한 정책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또 이제 빈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상호 부조할 것인가, 혹은 공동체와 땅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가족의 중요성, 또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재난에 대항을 마을 단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외부의 NGO나 국가에서 도움을 줄 때에 이 어떤 재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할 것인가, 그리고 마을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연과 환경, 산불 방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통 문화와 예술, 박물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료 보건 문제, 도시와의 접근성과 교통,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작성해서 우리가 가는 마을마다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자고 공유하면서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헌법을 고수하고 지켜나가고 또 개선하는데 우선 밑에 바닥부터 역량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다가스카르의 농민들이 아마 문해율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결국에는 배운 사람들이 저는 좀 헌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운동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모든 단체나 선교단체나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정도 농한기에 농촌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좀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위생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농민들을 좀 살려내자. 우리나라에도 1930년대 그런 운동이 한 5, 6년 있었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3.1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교세가 기울어졌는데 그 농촌 활동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농촌이 다소 부흥한 경과가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하나의 직접적인 전도할 선교활동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농촌을 살리는 이런 우리의 삶들이 결국에는 복음의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특별히 좀 더 조직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뭔가 하면 농민들이 이 식민지 근성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에 길들여져서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우선 청년들도 문화, 역사, 예술, 인물들도 만나고 깨어나는 경험을 갖지만 농민들도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민들에게 마다가스카르의 문화와 역사, 철학,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 영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떳떳한 주체적인 마다가스카르의 농민과 인간이 되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식민지를 극복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적인 하나의 떳떳한 활력체로 만들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마다가스카르의 경제 사회적인 변혁에 중요한 바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특별히 그 가족관계, 부부관계나 이혼 문제, 자연 양육 문제, 이것이 다 그때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간단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각하고 질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가난한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이걸 같이 하는 게 청년들과 팀들이 마을 방에 앉아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와 반드시 협력하되 지금 볼 때 교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드나 이런 팀에서 하나의 그런 운동을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해서 국가적인 운동으로 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주도적인 영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나라가 살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는 사실은 산업 가치입니다. 산업 가치.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산업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또 선교를 접근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마다가스카르 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향촌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향촌 가치. 그래서 마을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들의 구전을 기록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말을 수록하고 채집하고 전통 가치를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저는 그들의 언어로 시를 쓰게 만들고 시를 보존하는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당장은 돈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향촌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고유한 가치로서 의미를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뭐 다소 두 수가 없지만은 이런저런 제안들과 고민들을 좀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3년의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향후에 더 좀 유익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